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열전 진행을 맡은 김갑수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쯤 되는 의미의 낱말입니다. 아마 죽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하라 이런 다그침처럼도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한테 죽음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대개는 두려움, 공포, 허무감, 상실감,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지고 비장해지고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또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죽음관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한국인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이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화두 속으로 오늘 안내해 주실 분 잠시 후에 서강대 명예교수 김열규 교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인문학자 서강대 명예교수 김열규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 고성에 그러니까 고향이시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데는 아니지만은 태어난 고향 지척에 있는 아마 경관이 글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데는 아마 지사에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곳입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사모님께서 전화 받으셔갖고요. 네. 선생님 지금 밭에 나가 계세요. 지금 산책 다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야, 이게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누구나 꿈만 꾸지 실행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이 고성 내려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벌써 17년입니다. 참 오래됐네요. 서울 40년, 고향 17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골의 삶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월든 그러니까 서로우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우가 했던 얘기가 나는 의도된 삶을 살고 싶어서 자연을 찾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곰곰 생각해 보면 자연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의도라는 서로가 구태여 말한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 고향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게는 이제는 아마 또 다른 큰 어머니의 태다, 모태다. 뭐 의도다 뭐다 하기 전에 네. 이제 이 나이에 든 나의 또 다른 큰 모태다. 라고 생각하고 모태의 품으로 그렇게 회귀하신 거군요. 그래서 애기가 된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김열규 선생님의 고향은 한마디로 모태 회귀입니다. 모태 회귀. 연어가 되신 겁니다. 오, 네, 네, 네. 이제 오늘 선생님 뵙고 선생님 저서에 담겨 있는 한국인의 죽음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만 먼저 이제 선생님 자신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세상에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인 탄생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탄생 이 두 가지가 이제 겸하는 것일 텐데 이 선생님 경우는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저서에서 본 건데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제 제문을 읽으시는데 한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는 언문 제문을 써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문학적 꿈을 키워갔다 하는 표현을 이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언문 제문 낭독 이런 등등서부터 그 옛 추억과 선생님의 탄생과 얽힌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돌아 앉아서 언문 제문을 한글로 된 제문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바치는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게 바치는 글이 제문이니까요. 예.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거 아니면 남들을 위해서 대필한 거 아니면은 남들 잘 쓴 거 빌려온 거 그때는 두루마리죠. 네. 그걸 꺼내놓고 쭉 이제 펼치면서 눈물이 두루두루 하시면서 읽던 장면을 제가 자면서 이렇게 이제 훔쳐보고 했는데요. 그럴 때 아마 그것이 제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러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가신 분하고의 인연을
네. 돌아가신 분의 정분을 그죠? 다시금 이렇게 맺혀가는 거라.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으로 하여금 우리 가슴 속에서 더 오래 짙게 살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아마 생사일이여. 네. 그런 경지라는 것을 어머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그런 느낌을 제게 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글을 읽는 재미, 글 읽는 보람, 밤늦게, 그죠? 그때는 짐작하시겠지만은 촛불 아래거나 등잔불 아래니까. 그 호롱불 같은 네. 거. 네. 거기 고개 숙이고 책 읽는 그 모습. 그건 아마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성스러운 모습의 하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글이란 건 저런 거로구나 네. 하는 생각도 아울러 심어주신 셈입니다. 어머니가 읽은 게 다른 것도 아니라 제문이어서 네.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생사일여를 네. 어린 시절부터 체득하신 네, 그런 거군요. 그때 아마 막연하게는 아마 그런 거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오늘날에 제가 갖고 있는 죽음의 생각은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 어린 시절의 체험도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뭐 꼭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죽음을 천착하시게 된 어떤 연구의 배경이라고 그럴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어릴 때부터 병고리고 병원을 다니는 것을 달아놓다시피 그랬었으니까요. 오죽하면 그 우리 집 사람이 시집으로 오니까 시어머니인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 남편 나이 40 넘겨도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일찍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40까지만 살아줘도 고맙겠다. 늘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따라서 어릴 때니까 죽음이 공포고 무서움이고 두려움이니까 이 공포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걸 어떻게 사귀어서 좀 덜 무섭게 만들지? 그러니까 죽음하고의 화해 내지는 우정 같은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제게는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다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중학교 들어가서 그 비극적인 작품을 읽으면 음악에서나 소설에서나 드라마에서나 그 죽음이 마지막 장면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듯이 그죠? 비장한 죽음. 예. 말하자면 그럴 때 이제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으면은 죽음과 사랑의 합일이니까요. 죽음이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이 죽음의 절정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에 가서 삶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경지가 내게도 있을 수가 없을까? 그런 일종의 내가 나를 지켜가기 위한 길의 하나로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겁니다. 아마. 일단은 그 연구의 출발점이 결국은 자기 실존 의식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군요. 네. 뭐 세상에 많은 연구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기보다 자기 문제 해소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워낙 죽음이 무서우니까 예. 그래서 도망가자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그 조금 이렇게 폭을 넓혀본다고 그럴까요? 문화권별로 이제 다양한 그 죽음관들을 가졌을 텐데 일단은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지점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물이 죽음을 의식해서 어떤 문화화 시켰다는 그런 흔적은 없는 거니까요. 문화와 죽음의 그 상관관계라고 그럴까요?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고 죽음을 하나의 리추얼, 예식으로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이 하나의 문화화되는 과정의 그렇죠.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를 지적하셨네요. 예컨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죽음을 리추얼라이즈 했는가, 의료화했는가, 그럴 때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의료화해온 겁니다. 네. 죽음을 몇 단계 거쳐가게 만들었으니까요. 누가 임종이 가까이 오면은 그 유가족들이 쭉 둘러앉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듣고는 이게 이제 맨 처음은 숨지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 코 위에다가 얇은 그 비단천을 얹어 놓죠. 그럼 그것이 숨길 따라서 움직이다가 싹 가라앉으면은 숨지시다. 그게 숨졌다는 뜻이죠. 네. 근데 숨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그러면 처음은 숨길 인력학에서 실제로 씁니다. 숨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살결이 차가운 거 확인하고 살결 죽음을 확인하고 그럴 때 돌아가신 분의 손을 잡을 때 그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손잡음이란 걸 그죠? 그럴 때 산 사람 가족에 먼저 뭉클한 것이 쫙 다가올 거니까요. 내가 이분을 결코 소홀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두고두고 내게 이 지금 손잡은 것처럼 인연이 남아야겠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럼 그렇게 이제 숨결 죽음, 살결 죽음,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혼이 나가는 겁니다. 그 네. 영혼의 죽음인데 돌아가신 분이 입었던 내의라 그럽니까? 속옷 가운데 하나를 들고 친족이 그 집 가까운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돌리면서 복이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돌아오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당신 옷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 갓 저승을 떠난 영혼을 보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도 숨결이 안 돌아오면 그때서야 곡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곡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숨결 죽음이죠. 숨결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3일장, 5일장, 7일장 하고 할 때 그 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염할 때 비로소 이제 피부가 이렇게 변색을 하고 굳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은 세포 죽음이라 인류학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면 죽음이 몇 단계입니까? 숨결 죽음, 네. 살갗 죽음, 영혼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죽음, 세포 죽음까지 이렇게 과정을 겪어갔습니다. 예. 그리고는 비로소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그럴 때 잘 아시다시피 명당 자리를 고른 것은요 결코 돌아가신 분의 명당 자리 모셔서 덕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 명당 자리 모셔서 영혼이 보다 더 잘 사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살아있는 영혼과 그 통교가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그걸 바랐던 거지. 지금 속되게 생각한 듯이 명당 자리에 부모 모시고 뭐 덕보려고 제가 그건 치사하다 그런 겁니다. 예. 예. 그 영혼과 영혼끼리의 통교가 활발하게 빌면서 그 좋은 명당 자리에 모시게 됐던 겁니다. 지금 조금만 설명을 해주셨어도 이 한국인들의 죽음의 의례가 얼마나 아주 이 장엄하고 복잡했는지를 네. 알겠네요. 말씀드리면서 저도 제 친구와 그러니까 살결 죽음이 되겠네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임종하는 체험이 있었어요. 암으로 이제 생을 떠났는데 그러면서 참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그렇게 꼭 잘못한 게 아닌데도 먼저 보낸다 하는 것 때문에 무척 미안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의식 속에는요. 뭔가 이제 돌아간 사람에 대한 우리의 그 죄업 의식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전통, 특유한 전통인지 아니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인지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모를 돌아가시게 했다. 그렇게도 쓰니까요. 부모가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은 부모를 돌아가시게 했다. 라는 말은 충분히 옛날 같으면 이제 회갑, 증갑 지나고 돌아가시면 안 그러는데 그 전에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니까 4개의 상처가 남는데 그 상처가 그 돌아가신 분을 원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 정성을 다하지 않고 죽게 했지? 그러면서 그 넋이 그렇게 되면은 원기가 되고 원한이 남으면 넋이 저성을 못 떠나고 이성을 헤맨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이른바 잡귀 혹은 객귀. 좋게 말하면 객귀죠. 나그네 귀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잡귀인데 자기 가족의 경우는 객귀가 되고 남의 가정에는 잡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삶이 온통 공포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죠. 예. 근데 그것을 달래는 굿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무당이 하는 오구꽃, 오구, 진옥이꽃.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구라바 같으면 미사, 돌아가신 이는 미사 절차 같은 거. 레퀴엠이 되겠군요. 레퀴엠이 맞아요. 레퀴엠이 됐던 예. 겁니다. 네. 우리 죽음의 전통 제례의 여러 모습 가운데 그 몇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곡하는 거예요. 곡하는 거. 이게 잘못 들으면 저 어린 사람들은 노래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가락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곡한다는 행위와 슬픔 자체가 그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곡하는 사람은 곡을 하는 거지 슬픔을 표현하는 건 또 따로 가족들이나 이렇게 따로 있단 말이죠. 이 곡은 뭘까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 울음 곧 곡은 아니죠. 예. 울음은 생리적이고 제가 그럽니다. 울음은 다 같이 슬픔이나 비통함이나 애절함을 나타내는데 울음은 생리적이고 근데 곡은 문화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상주들이 그 문상객이 오면은 그때 일어서서 아이고 예. 아이고 하는데 그게 세마치 장단입니다. 삼박자입니다. 삼박자. 우리 아리랑이 우리 민요가 원칙적으로 다 세마치 장단이라고요. 근데 이웃 일본은 두 박자고 중국은 네 박자고 우리만 삼박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엔나 사람하고 와르스 삼박자 우리가 또 통하는데 그런데 예. 비엔나 와르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첫 박자가 살짝 짧죠. 그거를 비엔나 필이 아니고는 그 첫 박자 살짝 짧은 것을 표현 못한다고 뭐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삼박자에서 마지막 박자가 가장 느리죠. 네. 아이고 되는데 그러니까 노래 부르듯이 곡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곡을 할 때, 곡을 할 때 이 아랫배에다 힘을 넣어가지고 아이고 하는 이라 해봐라. 아이고. 근데 그 곡소리가 클수록 그 집안의 위세가 이 이웃을 뜻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공여라고 곡을 하는 여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네. 채용하는데 그 공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강화 여인들이라고요. 예. 그것도 지역이 예, 있군요. 강화 제일 곡을 잘했다. 근데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중국 원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강화로 피난 간 거 아닙니까 왕이 그지요. 예. 그때 강화가 당해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죽은 나머지 그 때문에 강화 여인들이 곡을 남들보다 잘하게 됐다고. 네. 공리라고. 근데 그럼 곡은 문화라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슬프게만 다루는 건 아니다. 그죠. 그게 의식이 되고, 그죠. 그리고 장중하게 되고, 엄숙한 게 되게 관리하는 맨 처음 기본이 곡에 있었다고. 삼박자, 세마치 장단에 곡에 있었다고. 그래서 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리랑과 마찬가지로 세마치였다는 것을 거기 아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설명으로 좀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건 그 슬픔이고 이제 곡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화된 하나의 이제 예식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통사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요즘 누구 장례식에 가서 이제 곡하는 유족들이 곡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그러질 않는데 더 원점으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뭐 누구 영면하셨다 뭐 굉장히 많은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전통 사회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죽음이라고 일컫는 거죠? 이제 막 그 우원법 말씀을 하셨는데 페리프레이즈라고 그러는데 직접 말하기 거북하니까 말하는 것을 수사하게 해서 우원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컨대 성에 관한 거 또 말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의 그것 여자의 그것 뭐 그런다든지 그럼 성에 관한 우원법이 많듯이 죽음에 관한 우원법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눈을 감았다. 숨진다, 돌아가셨다, 숨졌다, 그죠? 길이 떠나셨다, 저승 가셨다. 근데 그게 이웃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그렇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 그만큼 죽음을 존중했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죽음이라는 생리적인 현실에서 되도록이면 도망가고자 했다. 예. 두 가지. 그냥 죽음을 정면으로 표현하기보다 자꾸 둘러서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피해가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장중하고 엄숙하게 대하는 면이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피하고자 하는 면도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이제 가져왔던 궁금증인데 영생에 대한 이제 소망 같은 것이요. 이제 뭐 서구 기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의 저승관 속에 이제 영생에 대한 관념이 들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그 상고대에는 중장제라 그래서 장례식이 두 분이 있었던 겁니다. 한 분은 육장. 육신을 묻는 거. 그럴 때는 육신을 묻기도 하고 그냥 바깥에 내버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가기를. 그런 말은 살이라는 건 어차피 썩는 거다. 그런데 뼈는 영혼의 집이니까
이건 오래가고 안 썩는다. 그래서 이제 뼈를 따로 살과는 별도로 무덤을 치른 그 중장제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탈해의 얘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뼈는 영원한 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뼈의 미라를 생각했다고 아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글쎄요. 뼈는 영원한 것이다. 네. 근데 그 홀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홀령은 요새 영혼이라고 그러면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은 민족에 따라서는 혹은 종족에 따라서는 영혼도 복수입니다. 네. 우리도 육체혼 있고 네. 육혼, 살해혼 있고 골혼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 다 떠난 영원한 영혼이 있고 그 셋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영혼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육체혼은 육체가 썩으면서 같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진다. 없어져 버리고 예, 그다음에 육체는. 골혼은 네. 골이 있는 동안은 지켜지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떠난 영원한 혼들이 이것은 대대로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대 봉사 모시고도 그죠. 시제 때는 역대 조상을 다 모신 거니까. 네. 근데 영혼이 살아 있다고 믿었죠. 홀령은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예. 네. 예. 혹은 그 이승으로 돌아온다든가 이런 그건 좀 불가적인 적이겠군요. 그럴 때 좀 복잡한데 예. 우리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에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자유롭게 내왕하는 것은 무당의 혼밖에 없고 네. 보통 사람들은 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무속 신앙에 하면은 죽음의 세계가 생명의 본고장입니다. 네. 거기에서 영혼이 이 세상에 왔다가 잠시 살다가 돌아가고 또 일정 기한이 지나면 또 그 영혼을 세상에 또 내보내고 그랬던 건데 본래 집은 그러니까 저승이군요. 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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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컨대 릴케가 그 오이디푸스의 시를 남겼지만은 오이디푸스가 삶과 죽음의 세계를 자유롭게 내왕했으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 무당도 삶과 죽음의 세계를 자유롭게. 근데 그게 기찬 생각이죠. 인간 가운데서 삶과 죽음의 세계를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 믿음. 그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오늘 저서에도 나오고 저도 이제 모두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압니다. 메멘토 모리 하는 이 부분을 사실 뭐 겉만 압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건데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따끔씩 죽음을 생각하지만은 죽음은 없는 것처럼 빼놓으니까요. 네. 빼놓으니까 따라서 그 숨은 뜻은 너 또한 당신 또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을 노선 생각하고 살라. 이 뜻인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겁먹고 절질 매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네. 죽음이 있으니까 삶을 거룩하게 간직하라. 죽음이 있으니까 삶을 엄숙하게 길러가라. 죽음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 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교훈으로서 그 말이 우리들에게 와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살자 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지.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지금 나의 현존을 소중히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야 되지 네. 않겠는가 하는. 네. 그 로마 시대에 참 그런 지혜, 그런 경구를 만들었다는 게 인류는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옛 말을 들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용 있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 대로 내 주변 사람의 모든 죽음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일생 죽음을 연구하신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대답할 자격이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섭고 피하고 싶고 이 나이에도. 예. 그러나 고향 가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하나는 내가 조금씩은 눈꼽만큼이라도 죽음을 덜 무서워해 가고 있구나. 아니면 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고향 간 보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인간은 누구든지 어느 나이가 되더라도 죽음을 한 달 앞둔다 하더라도 예컨대 죽음에서 피하고 싶고 하는 걸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그러나
그 경지에 가기 위한 노력을 평소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죽음과 친해지고 죽음과 정겨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너 잘한다 소리까지는 너 어서 오라 소리까지는 못해도 잘했다 소리까지는 할 수 있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삶이 바르고 할 거 다 하고 말하자면 삶이 온건해야 그때 갔어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비교적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너 일만이 해. 죽으라고 일해. 죽어라고 이래. 그래야 나중에 죽음을 남보다는 편하게 맞이할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길을 쓰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것은 두들 때마다 죽음이요 안녕 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예. 사실 김열기 선생님은 이제 제 연배에서 볼 때는 큰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 사적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저는 정말 죽음 앞에서 자신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 뭐 아직도 뭐 죽으면 되지. 뭐가 두려우랴. 사는 동안 치열하면 됐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아주 늦게 했고 아이가 제 연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립니다. 그랬더니 자꾸 변명이 생깁니다. 아, 이 녀석이 다 커야 되니까 내가 빨리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 이게 아니고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뭐 이렇게 가족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거기로부터 한치도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치열함, 충실함을 가지면 죽음 앞에 좀 당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들립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느 뭐 작가나 작품을 예컨대 뭐 소개한다고 치면요, 릴케의 유명한 그 마르테 쓰기 거기 보면은 마르테가 마르테를 릴케 미르케 또 다른 자나 비슷한데 네. 그 배부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기 죽음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산부인과가 있는 그 도시. 그랬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영국의 딜란 토마스 시인, 그는 어마어마한 시인이고 대단히 난해한 시인인데 그런 그 딜란 토마스 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 마르테 수기의 그 장면하고 마찬가지로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길을 가는 걸 보고 딜란 토마스는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저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지금 어머니의 두 발을 가위 날로 삼아서 자기가 장차 입게 될 수의 죽음의 옷을 영어로는 슈라우드라 그러는데 죽음의 옷을 미리 마름질하고 있다. 소름이 끼치는 장면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겁니까? 삶이 시작할 때 이미 죽음 또한 시작하고 있느니라. 그 말은 삶이 시작할 때 이미 죽음 또한 시작한다면 삶이 자라가는 동안에 죽음 또한 길러야 하느니라. 가꿔야 하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점에서는 평생을 죽음에 바친 예술가들이 없지 않다 그거죠. 예. 음악에서는 기스타프 말라가 있고 그림에서는 에드바르트 뭉크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있고. 네. 제가 이 셋은 각각 장르는 다르지만은 오직 죽음에게 그들의 예술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예. 네. 죽음을 시로 형상화한 릴케나 딜런 토마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시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 죽음에서 사람마다 느끼는 강한 그 어떤 정서가 각각 고유하게 있을 텐데 윤동주 시인은 좀 험한 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죽음은 어쨌든 피하고자 하는 뭐 누구에게나 이제 그렇게 다가오는 내용물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죽음이란 참 겁나고 피하고 싶고 이런 고유한 그 정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죽음의 또 다른 측면으로 아까도 가끔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제의화된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죽음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또 신성한 것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또 생겨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마냥 두려워하고 피하고만 싶은 것
만이 아니고 예, 죽음을 의미화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행위, 죽음의 종교성에 대한 측면을 좀 규명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제가 어릴 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워낙 어려서 몰랐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산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숙부들하고 아버지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그때 어릴 때 워낙 철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산소 앞에 다 엎드리는데 이게 궁둥이를 든 채로 네. 엎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 뒤로 산보고는 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할아버지가 아마 저는 할아버지께 절하기보다 그 파란 하늘 아름답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 아마 할아버지가 저 머리를 두들기면서 이놈 그랬었을지 아니면은 죽음 또한 그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지 그건 모른다고 아마도 후자일 거라고 예. 이놈아 죽음의 세계도 저 푸른 하늘처럼 파랗다는 것을 네가 용케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시기도 할 거라고 저는 저대로 생각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만은 그럴 때 사람들은요 참 묘하게도 그 죽음의 생각에서부터 이제 죽음 도망간다기보다 부드럽히고 연하게 하고 우아하게 함으로 해서 친하게 만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인간 유머화 중에서 가장 좋은 유머들이 죽음을 두고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노인들이 그죠? 이건 기맥힌 얘기입니다. 두 노인이 마주 앉아가지고 아주 A라는 노인이 B라는 노인은 보고 이놈 죽음의 세계가 좋은지 아냐? 그러니까 B가 여보게, 자네 죽음의 세계가 저승이 얼마나 좋은 데인가 알고 있나? 왜끼? 이 사람 실없어가지고 별 싱거운 소리를. 이 사람 미리 손졌기엔 모르면 깨끗이 모른다고나 할 일이지. 그래, 똑똑한 자네 얘기 좀 들음세. 그러지. 잘 듣게나 죽은 사람 다들 저승 간 것까지 자네라고 모르진 않겠지. 그런데 말일세, 그 죽어서 간 하고 많은 사람들 중 돌아온 사람 자네 보았나? 아니, 듣기라도 했나? 오죽 그쪽이 좋으면 안 돌아오겠는가 이 말일세. 알아듣겠나 이 사람? 얼마나 좋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겠네. 죽음이 얼마나 좋으면 이승으로 오는 사람 하나도 없느냐. 기맥힌 유머죠. 예. 근데 유머라는 건 본시 인간 고통과 인간 갈등과 그리고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웃을 줄 알아야 유머라 그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유머 중에서 최고의 유머를 사형대 앞에 유머 또는 죽음 앞에 유머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네. 오늘날의 죽음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뭐 전통적인 장례가 그 예식이 복잡하고 길고 그만큼 그 존중의 의미라는 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장례는 좀 허무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집에 빈소를 차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아파트에 빈소를 차린다는 게 불가능하죠. 다 이제 병원에 있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그 기간도 이제 점점 짧아지고 되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김영리 선생님이 표현하신 바대로 하면 죽음을 박탈당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상세한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건 죽음에 박대고 죽음에 박해고 그러면서 삶을 박해하고 박대하는 일이라고. 네. 우리가 죽음을 존중하지 않는데 삶을 존중할 리가 만무하다 그거죠. 네. 내게는 마땅히 이런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삶의 비중만큼 죽음의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오늘날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마치 폐기물 처리처럼 해치워버리거든요. 예. 예. 그것은 아예 삶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존중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해져서 말씀으로 죽음을 그렇게 간편하게 다루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죽음에 침을 뱉는 일이라.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의 장례식 제가 사실은 위아래 갇혀 있기를 참 싫어합니다. 네. 그 뭐 형식적으로 그죠? 뭐 뻑이고 꼴보기 싫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장례식 갈 때 옷만은 따로 딱 준비했습니다. 지금. 위아래 새카만 넥타이 까만 와이셔츠 그죠? 한 것은 나라도 이거 존중하자 그죠? 네. 또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문화 죽음의 이론에서 릴케를 뺄 수 없고 뭉크를 뺄 수 없고 마라를 뺄 수 없고 그런데 릴케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삶의 주춧돌 같은 겁니다. 네. 우리 집이 주춧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럴 때 릴케는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삶은 한 번뿐이다. 예. 이 삶의 일회성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회성 때문에 허무감에 젖고 공포에 젖고 인생은 더덥다 그렇게 되는데 릴케는 반대로 한 번뿐이니까 절대로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 한 번뿐이니까 끝까지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일회성이야말로 삶의 진지성의 기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선생님께 저도 제일 그 질문을 드리고 싶다 했던 내용이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 그런 건데 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릴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졌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 또 더 좁혀서 우리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삼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아까 기복신앙 김선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복신앙에서는요 같은 종교지만은 영혼의 비중이 떨어집니다. 네. 영혼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나를 넘어선 거고 아까 250m 상공에 우리를 내다보는 우리가 또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영혼이라는 것을 나 속에 있기도 하지만은 나를 넘어선 존재니까요. 그러면 한국인의 기복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거니까. 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석가의 가르침 가운데서 제가 가장 존중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느 스님께서는 욕심 갖고는 우리 절에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기복신앙의 정체인데 그 기복신앙에서 영혼이 차지하는 몫이 없다시피 그런 거죠. 예. 말은 넋이라 그러지만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나머지 아마 우리가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삶을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영혼을 어떻게 갖고 해야 되는가, 그죠? 내 온 삶을 걸어서 내 영혼이 아름답고 갖고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거니까. 예. 또 선생님 지론처럼 말씀하시는 죽음과 친해야 되고 죽음이 곁에 있어야 되고 한다는 거, 우리 한국인 고유의 이제 정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우리 고유의 정서인 정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때 제가 요즘 우리 집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우리 집 밭에 가면은 단감이 조롱조롱 열려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익어서 흔들면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그럴 때 제가 밑에 재단의 조사 말씀으로 그 하늘 밑에 입을 벌리고 섭니다. 이렇게. 예. 흔들면 그러지. 진짜로 떨어집니까? 네, 떨어져. 그걸 여기 팍 번지죠. 예. 그 죄송한 표현으로 이러면서 이제 감을 먹을 때 그 감의 맛이라고 하는 건요. 말할 수 없는데 예. 그 가을의 푸른 하늘하고 감의 새빨간 빛깔하고 그 단맛하고 근데 그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니까요. 감이 언제 떨어지느냐 저절로 떨어지느냐 그겁니다. 예. 완벽하게 익었을 때라야 절로 떨어진다 그거죠. 물론 우리들의 죽음 가운데 태풍을 만나서 갑자기 죽는 죽음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살만큼 살다가 죽는 사람에게는 과일이 익어서 절로 떨어지듯이 죽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내 죽음은 내 삶의 완숙이다. 예. 그러니까 내 입에 떨어지는 홍시. 막가 갓길 제 죽음이 그리길 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이제 죽음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군요. 네. 그럴 때 근데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뭉크하고 그 말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뭉크 그림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건 막 약 전율 예, 뭐 이런. 전율이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자 그거죠. 죽음과 맞서서 투지를 뭉크가 그냥 갖고 있다고 제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라의 그죠 돼지의 노래 같은 것은 삶과 죽음의 화해. 근데 서로 다르죠. 그 지금 이제 작곡가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구스타프 말러의 그 노랫말에 구현되어 있는 이제 죽음의 세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얘기하신 그 작별이라는 돼지의 노래 마지막 돼지의 노래 대목처럼 마지막에 그냥 그 정말 여행을 하다 이제 안녕하듯이 그런 태도도 있고 반면에 이제 죽은 아이를 그린 노래 보면 처절함, 비장함, 슬픔, 그냥 고통 이런 것으로 점철된 것들도 있고 말이죠. 죽음을 정말 다채롭게 그리고 거의 일상적으로 이 말로는 그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단 하루도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선생님 강의 때 늘 죽음을 했던 것처럼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죽음하면 뭐 큰일이라 난 듯이 들신들이 얘기도 안 하고 멀리하고 싶고 이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 의식에서 출발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시인이 누구죠? 그 시인의 죽은 딸아이를 위한 노래. 네, 말하고 우연히 그 시를 읽고 내 딸이 죽었으면 상상을 하고 죽은 딸아이를 위한 노래를 작곡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랬더니 딸아이가 죽더라고. 리케르트 씨. 그 뒤부터 리케르트 시죠? 마라가 예, 예. 죽음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런데 그 돼지의 노래 마지막에 ABC 영원히가 끝나는데 그건 정말입니다. 슬픔인지 안녕인지 참 가라하게 말하자면 비장미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거룩해지고 슬픔이 성화해야 비장하다 그런 거니까. 네. 비장미에 넘쳐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남의 죽음 앞에서 슬픔만 하지 말자. 비장하자. 내 죽음 앞에서도 슬프면서도 거기 뭔가 성화가 높은 성화가 있어야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 있는 인문학 코너입니다. 오늘 한국인의 죽음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오신 김열규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서 중에서 한 대목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그리고 부제가 한국인의 죽음론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대목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감격 기운이 있는 데다가 얘기 자체에 한이 가슴에 맺혀가지고 제대로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손이 떨렸다. 한국인의 죽음론이라는 부제를 덧붙여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써나가자니까 손끝이 나도 몰래 떨렸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삶이 그 자신의 숨결을 그리고 기운을 다그치기 위해서 있는 말이라야 한다. 죽음을 잊으면 삶이 덩달아서 잊어진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 사이 죽음론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지 못했다면 삶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두려움과 몸소리, 비통과 탄식, 좌절감과 절망, 상실감과 허무, 그러면서도 엄숙과 장엄함. 우리는 이것들을 죽음과 더불어서 경험한다. 더 이상 비길 게 없는 엄청난 감정의 복합체다. 그 안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싶다. 그 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자니 어둡고 습지고 침울했다. 공포롭기조차 했다. 하지만 끝내는 밝음과 환함으로 책을 끝맺고자 생각했다. 책에 들어 중복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염화 시중에 미소로 마무리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삶을 다그치듯 죽음을 잊지 말자. 네, 오늘
그 선생님과 더불어 나눈 얘기에 집약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서문 얘기였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뭐 로마 시대 때부터 강조돼 왔다는 거니까 인류에게는 어쩌면 영원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의 한국인들에게 왜 죽음을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지 그 정리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태어난 삶, 그렇듯이 한 분 맞을 죽음, 둘 다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한 분뿐인 삶이니까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죠, 그죠? 삶에는 낙제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 분뿐인 삶이니까 중요시하고 살아야 하듯이 한 번뿐인 죽음 또한 중요하게 맞이하고 거룩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뿐인 삶을 바르게 옳게 곱게 남달리 살아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한 번뿐인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거룩한 죽음 혹은 뜻이 깊은 죽음을 위해서라도 우리 서로 다 함께 바르게 옳게 곧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선가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뭐 장례 체험시키는 행사도 봤었어요. 네. 관 속에 직접 들어가 보는 체험인 거죠. 네. 처음엔 얼핏 왜 저런 걸 하나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서요. 자신의 죽음을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는 일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